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강조하며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는 반국가 세력이 활개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경축사에 대해 여당은 단호한 의지와 미래 비전을 보였다고 치켜 세웠지만 야당은 극우 유튜버의 독백 같았다고 혹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인 고 윤기준 연세대 명예교수의 빈소에 정치권 등 각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대통령실로 출근해 한미일 정상회담 준비 등을 하고 오후에 빈소로 복귀해 조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8월 임시국회 첫날인 오늘 여야는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안 질의를 진행합니다. 잼버리 대회 집행위원장인 김관영 전북지사의 출석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면서 파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 국무장관이 오는 18일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삼국 관계 새로운 장을 열 역사적 회담으로 평가하고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한미일 외교장관들도 어제 정상회담 최종 의제를 점검하면서 북핵 문제에 대한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악의 산불로 폐허가 된 하와이에서 총기 강도 피해 등 범죄가 늘고 있고 잿더미가 된 땅을 사려는 투기꾼들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피해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이른 시일 안에 하와이를 방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24도 등 도심과 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고 한낮에도 서울과 대구가 32도까지 치솟으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5에서 40mm의 요란한 소나기도 내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이화여대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기념식 경축사에서 이같이 말하고 자유민주주의와 공산 전체주의가 대결하는 분단의 현실에서 반국가 세력의 준동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체주의 세력은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았다면서 공산 전체주의 세력과 그 맹종, 추종 세력에게 속거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체주의 체제와 억압 통치를 이어온 북한은 최악의 가난과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인 올해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대한민국과 공산 전체주의를 선택한 북한의 극명한 차이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한 정치권의 평가는 완전히 엇갈렸습니다. 여당은 단호한 의지와 미래 비전을 보였다고 치켜 세웠지만 야당은 극우 유튜버 독백 같았다고 혹평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로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고 호평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이번 주에 열릴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도 진일보한 성과를 기대한다며 일본을 새 안보 파트너로 거듭 천명한 윤 대통령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선열들의 뜻을 잘 받들어서 번영하는 대한민국, 자유, 인권, 평화가 보장되는 나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대통령의 경축사에 담겨 있다고 봅니다. 야당을 향해선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 트집을 잡는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묻습니다.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는 반국가 세력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비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반면 민주당은 경축사는 없고 극우 유튜버의 독백만 있었다고 혹평했습니다. 동북아 긴장 고조에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일본 입장만 강변하는 대통령의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특히 반국가 세력 언급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느 시대를 살고 있으며 도대체 무엇을 보고 듣는 것입니까?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 채널에 심취해 유신 독재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의심됩니다. 경축식에 참석했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경축사에 대해 직접적 언급은 없었지만 광복절 경축사 어떻게 보셨는지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각자 도생으로 구성원을 밀어넣는 사회에선 어렵게 되찾은 인간의 존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광복절 SNS 메시지로 정부를 우회 비판했습니다. 정의당도 민주화에 헌신한 사람들을 반국가 세력으로 치부했다며 국민을 향한 선전포고라고 맹비난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친 고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 빈소에서 조문객들을 맞았습니다. 조화와 조문을 최소화하겠다는 대통령실 방침에도 빈소에는 정치권 등 각계 인사의 발길이 늦은 저녁까지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박광열 기자입니다. 검은 상복을 입고 가슴엔 상주 리본을 단 윤석열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담담한 표정으로 조문객을 맞았습니다. 국정 공백을 우려해 장례를 가족장으로 치른다며 조문을 최대한 사양하겠다고 밝혔지만 각계 인사의 추모 행렬이 계속됐습니다. 윤기중 교수님께서 평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뒤에서 많이 이렇게 지도를 이렇게 하셨는데 아마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소천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8월 임시국회 개회를 앞두고 대치전선을 이어가는 여야도 정쟁을 잠시 멈추고 한 목소리로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여당에서는 김기현 대표 등 당 지도부가 빈소 마감 즈음까지 자리를 지켰고 이 대선 캠프 시절부터 윤 대통령과 함께한 장제원 의원 등 개별 의원 차원의 발걸음도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와 이낙연 전 대표, 김진표 국회의장 등도 빈소를 찾았습니다. 어떻게 위로 말씀 전하셨는지요? 네, 많이 애통하시겠다고 바쁘실 텐데 와주셔서 고맙다고 그러셨습니다. 조용한 장례의 기조에 맞춰 정부 측 역시 한덕수 국무총리 등 조문을 최소화한 가운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오세훈 서울시장 등의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여기에 전직 대통령과 그 가족들의 추모도 이어졌습니다. 조화를 보낸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통령 비서실장에 전화를 걸어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각별하니 슬픔이 클 거라며 너무 상심이 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위로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직접 빈소를 찾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또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현철 씨도 조화로 조의를 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장례 둘째 날인 오늘 오전에는 대통령실로 출근해 한미 정상회담 준비 등을 진행하고 오후에 빈소로 복귀해 조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YTN 박광열입니다.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는 이제 파행이 누구의 탓인지 따져보자는 책임 공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개막전 대회 성공을 자신하던 이들은 불거진 문제를 애써 등한시하다 이제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는데요. 잼버리 전후로 나온 발언들을 중심으로 정리해봤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시작은 호언장담이었습니다. 말씀하신 것들은 지금 저희가 태풍 폭염에 대한 대책도 다 세워놔서 예견된 폭염, 환자가 속출해 의료 시스템마저 혼란해진 지경에도 애써 태어냈습니다. 이거는 충분히 예견이 되는 거고 통상 8월에 이런 잼버리 행사를 할 때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애초 행사 주관 조직이 어디인지 모르는 것처럼 유체 이탈 화법까지 등장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중앙정부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왔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성범죄 논란에 대한 안이한 문제인식과 저희도 지금 아주 경미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요.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더 파악을 해서 경찰과 함께 같이 영지에 있단 말이야 지금도! 같이 돌아다니고 있어 지금도! 그 성범죄자하고 돌이키기 힘든 실언으로 비판을 자초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지금 위기 대응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량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이제 스카우트 대원들이 떠난 자리, 대신 책임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려는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제가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에게 주어진 권한만큼 모든 일은 권한과 책임이 일치해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 감당하게 될 거라는 우려는 끝내 예언이 되고 말았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이 책임은 장관님께 나중에 역사가 책임을 물을 겁니다. 역사가 책임을 물을 사람이 과연 누구일지, 한 명일지 아니면 여러 명일지
그건 잼버리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이 결정할 듯합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8월 임시국회 첫날부터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새만금 잼버리 파행 사태와 관련한 여야의 책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오늘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안 질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잼버리 대회 집행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를 불러 파행 사태 책임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애초 합의한 대로 폭우 사태와 관련한 질의에 집중하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 회의는 여당 불참으로 파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미일 외교장관이 현재 시각 오늘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3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어제 화상협의를 열어 최종 의제를 점검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어제 저녁 화상협의를 통해 이번 정상회의가 3국 협력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성공적 회의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외교부가 전했습니다. 또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북핵 문제와 관련한 한미일 간 빈틈없는 공조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현재 시각 18일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3국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 역사적 회담으로 평가하고 한반도의 비핵화의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국무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주재하며 이는 3자 동맹의 새로운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한국과 일본은 영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핵심 동맹이며 삼각 공조를 강화하는 것은 미국뿐 아니라 영내와 국제적으로 중요한 일이며 인도 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을 심화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순남 북한 국방상이 미국이 한반도를 핵전쟁 위기로 몰고 있다면서 무력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강 국방상은 현재 시각 15일 열린 모스크바 국제안보회의에서 북한 대사관 국방무관이 대독한 연설을 통해 대북 적대시 정책에 따라 북한의 자주적 발전과 안보 이익을 침해해온 미국이 동북아를 핵전쟁 발발 직전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올해 초부터 핵 추진 잠수함과 전략 폭격기, 핵 항공모함 전단 등 전략 핵 수단을 한국에 배치하고 우리와의 전면전을 상정한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을 연이어 실시했다면서 규모와 강도, 기간 등에서 전례 없는 훈련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네 번째 검찰 출석을 앞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제출할 진술서를 공개했습니다. 민간업자에게 수천억 원을 몰아주었다는 의혹은 조작된 거라며 검찰과 치열한 법리 다툼을 예고했습니다. 김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 소환을 이틀 앞두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개발 의혹을 직접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검찰에 낼 진술서를 SNS에 미리 공개하며 특혜를 몰아줬다는 의혹을 특혜 조작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성남시장이던 2015년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부지 용도를 4단계나 상향한 데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와 국토교통부, 식품연구원의 요구가 있었다며 요구나 지시를 받은 구체적인 날짜를 열거했습니다. 임대주택 비율을 줄인 배경에도 식품연구원 요구가 있었다는 게 이 대표 주장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애초 계획과 달리 사업에서 배제됐다는 의혹에 대해선 시가 공사를 사업에 참여시킬 의무가 없을 뿐더러 공사는 참여 의사도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단 1원의 사익도 취하지 않고 성남시가 1,000억여 원을 환수했다고 했는데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와의 연관성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검찰은 이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과 성남시 공무원 조사를 통해 의혹이 충분히 확인됐고 범행 동기도 명확하다는 입장입니다. 백현동 사업 시행사인 성남 R&D PFV가 분양이익 3천억 원을 얻고 최대 주주인 아시아 디벨로퍼는 배당이익 700억 원을 챙긴 것이
이 대표 관여 없인 불가능하다는 게 검찰 시각입니다. 실제 정 전 실장은 백현동 사업이 추진될 당시 김인섭 씨와 115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를 소환해 공사가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다가 빠진 경위 등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배임 액수도 추궁할 방침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내놓은 혁신안을 두고 당내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의총을 열어 8월 임시국회 현안 등을 논의하는데 이 자리에서 의원 자유 발언 등을 통해 혁신안을 둘러싼 이견이 표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김은경 혁신위는 대의원 권한 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혁신안을 발표했는데 이를 두고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의 영향력 확대 시도라며 반대하는 의견과 당내 민주주의를 위해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등 부실 시공 문제가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 LH발주 아파트 문제와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상황을 보고받고 대책을 논의합니다. 당내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TF는 오늘 국회에서 두 번째 회의를 엽니다. 회의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위원장을 비롯한 TF 위원들은 공정위 조사 실무자들로부터 직권조사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전세 사기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들이 사기범들과 합세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에 정부가 공인중개사들에 대해 특별 점검을 벌였습니다. 1차 때 99명에 이어 2차 점검 결과 785명의 위반 행위가 추가로 적발됐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22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전국의 공인중개사 4,009명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벌였습니다.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관리하는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을 중개했거나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빌라나 오피스텔, 저가 아파트를 중개한 경우 등입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19%인 785명의 위법 행위, 824건을 적발해 75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특히 계약서 작성 대가로 돈을 받는 등 전세 사기에 연루된 12명이 적발됐습니다. 이와 함께 자격 취소 1건, 등록 취소 6건, 업무 정지 96건 등 행정처분 278건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순 보조 업무만 가능한 중개보조원이 위조한 자격증으로 영업한 경우도 있었고 유튜브 채널에 분양이나 전세 광고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서울 강서 빌라왕 사건 등 전세 사기에 중개보조원이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자 정부는 오는 10월 19일부터 중개보조원이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공인중개사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 2명이 구속됐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어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건설노조 조합원 정모 씨와 문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 씨 등은 지난 12일 오후 1시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집회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다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다만 정 씨 등은 폭행 자체가 없었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강남역 근처 초등학교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하겠다는 글을 쓴 10대가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어제 오후 10대 A군이 파출소를 찾아 온라인 커뮤니티에 성폭행 예고글을 올린 장본인이라며 자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실제 작성자가 A군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입건 전 조사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권 침해 사례가 5배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교육부가 발표했던 교권보호대책사 시안엔 유치원 교사들을 보호할 대책은 빠졌습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유행 당시 영유아 교육은 파행을 거듭했습니다.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정상적인 교육 과정이 중단되면서 발달과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늘었고 까다로운 방역 지침과 비대면 수업 등으로 업무는 물론 관련 민원도 급증했습니다. 월수는 A팀 등원하고 화목은 B팀 등원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었거든요. 내 의사가 존중되지 않고 그렇게 운영을 하는지 민원을 제기한다거나. 이 과정에서 교권 침해도 빈번해졌습니다. 시도교육청 교권침해 지원기관에 접수된 유치원 교사 상담 신청 건수를 보면 2020년엔 77건이었는데 코로나19로 사회적 격리가 격상된 이듬해엔 350건으로 5배 가까이 뛰었고 다시 1년 뒤엔 500건에 육박했습니다. 하지만 생활지도권은커녕 교권 보호위 개최 대상도 아닌 유치원 교사들은 호소할 곳도 없고 억지 민원이라도 사과부터 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교권 침해 수준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내 아이한테 무조건 맞춰달라는 요구부터 아이들에게 맞춤형 정말 내 아이만 봐주세요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활동을 하다가 모기에 물리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너무나 심하게 악성 민원을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하시는 경우에 야외 활동을 줄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아이를 모기에 물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욕설과 무시, 협박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배운 사람한테. 다시 어디까지 배웠어요, 지금? 카이스트 경영대학 나와가지고 MBA까지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카이스트 나온 학부모들이 문제 아니냐고. 유치원 교사들은 교육부가 내놓을 교권 보호 대책에 유치원 교사들을 위한 대책도 포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초중등법 개정이 목표라며 유치원 교사 교권에 대해선 단순 매뉴얼 제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골프를 치다가 단 한 번의 샷으로 홀컵에 공을 넣는 홀인원에 성공하면 축하금을 준다는 이 보험 성격의 상품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홀인원에 성공했는데도 축하금을 받지 못하고 심지어 계약한 업체와는 연락이 끊겼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정식 보험사가 아닌 업체가 출시한 유사 상품은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제보는 Y 김다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A씨는 연회비 30만 원을 내고 골프 관련 업체의 멤버십 서비스에 가입했습니다. 홀인원을 하면 스크린 골프장에선 300만 원, 실제 골프장에선 2,100만 원을 축하금으로 받는 게 회원 혜택으로 제시됐습니다. 그리고 5개월 만에 A씨는 스크린 골프장에서 홀인원에 성공합니다. 제가 이제 그 모임 중에서는 홀인원에서 몇백을 받는 사람이 제가 처음이었던 거예요. 술도 사주고 또 이제 저한테 골프 가졌던 몇 분 이제 아시는 분들한테는 개인적인 선물도 다 해드렸고. 하지만 기쁨은 잠시뿐. 한 달 안에 축하금을 주겠다던 업체는 지급을 계속 미뤘습니다. 앞에 밀린 사람이 많다는 구실을 댔습니다. 지난 6월 이후로는 연락마저 끊겼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했던 걸 믿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어쨌거나 이 사람이 주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건데. 필드에서 홀인원에 성공해놓고 2천만 원이 넘는 축하금을 넉 달째 받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기분은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고 아주 괘씸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요. 또 다른 피해자가 안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에 내가 인터뷰를 진행하는 거고. 같은 업체에서 비슷한 피해를 봤다는 사람은 지금까지 70여 명, 받지 못한 금액은 최소 2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해명을 듣기 위해 취재진도 업체 측에 여러 차례에 걸쳐 전화도 걸고 직접 찾아도 갔지만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민사소송에서 이기는 것 말고는 보상받을 길도 마땅치 않습니다. 금융당국에서 허가받은 보험사가 아니면 약속한 돈을 주지 않아도 제재하거나 강제로 지급하게 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상품이 보험사에서도 여러 출시되는 가운데 가입하기에 앞서 허가받은 업체인지 금융당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철저히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금감원의 관리 감독을 받는 인가받은 보험업체인지에 대해서 반드시 가입 전에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 꼼꼼히 보험금 수령에 대한 부분들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과거 비슷한 피해 사례가 있는지도 관련 커뮤니티 등을 통해 꼼꼼하게 알아봐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고금리에 주춤했던 가계빚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다시 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와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규제를 풀어준 정부의 정책이 가계대출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계속된 수출 부진의 경기 회복이 더뎌지자 정부는 내수 살리기에 안간힘을 써왔습니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가 대표적입니다. 고금리 상황으로 이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 규제를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풀어나가서 특례보금자리론과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에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까지 풀었습니다. 여기에 상생금융을 내세워 대출 금리를 낮추도록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상반기가 지나기 전에는 국민들께서 아마 그런 어떤 은행의 노력 그리고 저희 단기 자금시장 안정으로 인한 시장 평균금리에 떨어진 이런 것들을 상반기 중에 어느 정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이에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늘면서 지난 4월부터 가계대출은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면서 전체 가계빚 규모를 끌어올린 겁니다. 심상치 않은 증가세에 금융당국이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속도를 조절하고 DSR 규제 우회 점검 등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에 나섰지만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아무리 상승을 해도 나의 연간 소득이 증가하지 않는 이상은 추가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기 때문에 DSR 규제의 예외 적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다만 경기 침체 우려가 여전한 상황에서 가계빚 축소에 초점을 둔 정책을 펼치기도 쉽지 않아 정부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농협 상호금융이 오늘부터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농협 상호금융 측은 우수 고객이나 일정 조건을 충족한 고객에게 수수료를 면제해주던 것을 오늘부터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농협 고객이 다른 은행에 자동이체를 할 때 수수료가 한 건당 최대 300원이 발생했습니다. 산불 참사가 발생한 하와이 마우이 섬에 강도가 기승을 부리고 땅 투기꾼들도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미국 매체 인사이더는 현지 주민들을 인용해 최근 산불 피해 지역에서 범죄가 늘고 있고 일부는 총기 강도 피해를 입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우이 섬 라이나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맷 롭은 이 매체, 경찰이 몇 명 있고 군인은 이보다 적은데 밤에 사람들이 총으로 위협받으며 강도를 당한다면서 정부와 지도자들이 해결 방안을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와이 KITV 방송에 따르면 마우이 주민들은 물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음식과 옷 같은 보급품을 도둑맞고 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또 물과 음식, 의류를 기부하기 위해 마우이에 와서 강도를 당했다는 증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잿더미가 된 땅을 사들여 리조트 등으로 개발하려는 부동산 투기꾼들의 움직임도 활발합니다. 브라질에서 출근 시간대 전체 26개 주 가운데 25개 주에서 전력 공급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국가시스템운영센터에 따르면 현재 시각 15일 오전 8시 반쯤 국가연동시스템의 운영 네트워크에서 고장이 발생해 국가 전기 시스템이 10분 만에 에너지의 25.9%를 잃었습니다. 국가시스템운영센터는 이로 인해 북부와 북동부 지역의 에너지 공급이 중단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CNN, 브라질, 지원 등 현지 언론은 중부와 남부 지역에서도 정전이 보고됐으며 호라이마주를 제외하고 사실상 브라질의 모든 주에서 정전이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전기 공급 중단 사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홍콩이 올해 제로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면서 인구가 3년 만에 증가했습니다. 홍콩 공영방송 RTHK에 따르면 홍콩 정부는 지난해 중반부터 올해 중반까지 인구가 15만 2천 명 증가해 약 749만 8천여 명으로 추산된다고 발표했습니다. 홍콩 정부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해외에 머물던 주민들이 홍콩으로 돌아왔고 중국 본토인과 외국인이 각종 비자 정책을 통해 홍콩에 들어왔다며 올해 상반기 홍콩 주민의 대규모 순유입이 기록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도 덥고 습한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2도로 어제만큼이나 덥겠고요. 습도가 높은 탓에 체감하는 더위는 이보다 더 심하겠습니다. 반면 동풍이 불어드는 강원 영동 지방은 강릉이 26도 선에 머무는 등 오늘도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우산도 하나 챙기셔야겠습니다. 영동 지방은 동풍의 영향으로 낮까지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더 내리겠고요.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소나기의 양은 중부와 전북의 5에서 40mm, 영남 많은 곳에는 80mm 이상이 되겠고요. 특히 영남 지방은 내일 새벽까지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서울과 대전의 한낮 기온은 32도, 부산은 31도 등으로 무덥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열대야와 무더위 속에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한편 7호 태풍 라는 어제 오전 일본 오사카 부근에 상륙한 뒤 내륙을 관통했는데요. 현재 동해상으로 진출한 태풍은 모레 새벽 일본 삿포로 북쪽 해상에서 소멸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분간 동해안과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는데요.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는 반국가 세력이 활개를 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주의 운동가로 위장해 패륜적 공작을 일삼는다며 속아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습니다. 공산 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폐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러한 공산 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 추종 세력들에게 속거나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과 확신, 그리고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으는 연대의 정신이 중요합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번영하는 대한민국, 자유, 인권, 평화가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대표는 어제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의 번영된 미래를 만들기 위해 뭘 해야 할 것이냐가 대통령의 첫 번째 책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과거의 아픔과 역사를 이용하는 세력, 선열들의 피와 땀으로 지켜낸 자유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을 단호히 배격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의무라며 윤 대통령이 언급한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과 확신은 우리 스스로 지켜내는 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굴욕, 친일 무슨 말을 들어도 일본의 입장을 강변하는 대통령을 도무지 이해할 길이 없다고 혹평했습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의 논평에서 윤 대통령이 과거사에 진정 어린 사과와 반성이 없는 일본에는 묻지마 협력을,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대화 상대인 북한에는 압도적 힘에 의한 평화를 역설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 민주주의, 인권, 진보주의 운동가로 위장해 허위 선동과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는다는 말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극우 유튜버나 아스팔트 우파 같은 독백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세입자의 보증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전세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700여 명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부터 석 달간 실시한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785명의 위반 행위를 추가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 가운데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등 전국 공인중개사 4,09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점검 이후 국토부는 공인중개사 785명의 위반 행위 824건을 잡아냈고 관련 법령에 따라 75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또 자격 취소 1건, 등록 취소 6건, 업무정지 96건, 과태료 부과 175건의 행정처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집중호우와 태풍까지 겹치면서 상반기 흑자를 기록했던 손해보험사들이 손해율 계산에 한창입니다. 예상보다 피해 규모가 작게 집계되면서 자동차 보험료 인하 압박은 한층 거세질 전망입니다.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흙탕물로 완전히 잠겨버린 거리. 차들도 바퀴까지 차오른 물에 발이 묶여버렸습니다. 이미 한쪽에선 흰색 차량 한 대가 견인차에 끌려 이동 중입니다. 갑자기 물이 들여다니까 어떻게 손 써볼 일도 없고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제 119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이처럼 태풍 카눈으로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은 전국적으로 500대 가량에 이릅니다. 지난해 전국을 강타했던 태풍 흰남노가 하루 만에 6천 건에 육박하는 침수 피해를 불러온 것에 비하면 작은 수준입니다. 이로 인해 보험사 입장에선 당장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적어졌지만 속내는 여전히 복잡합니다. 다름 아닌 손해율 때문입니다. 업계에선 손익분기점에 해당하는 적정 손해율을 80%로 보는데 올해 1분기 3조 원에 달하는 실적을 거둔 중대형 손해보험사들의 손해율이 70%대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보였던 겁니다. 여기에 예상보다 태풍 피해 규모가 낮게 집계되면서 자동차 보험료 추가 인하 기대감이 더욱 커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추가 태풍 가능성과 겨울철 급증하는 자동차 사고까지 고려하면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만큼 자동차 보험료 인하 여력은 크지 않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연재해 피해는 작년이랑 크게 다르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 올해 손해율이 높은 이유 중에 코로나19의 제한이 풀린 거 효과가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이에 손해보험 업계에서는 관련 논의를 하기엔 시기상조라며 연말까지 추이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연일 상생금융을 강조하며 보험료 추가 인하 압박에 나선 만큼 손해보험사들의 눈치 보기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최근 페이스북이나 애플 등의 관리자를 사칭해 계정을 탈취하려는 피싱 공격이 많이 발견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안랩이 밝혔습니다. 안랩은 공격자가 페이스북이나 애플 관리자가 보내는 것처럼 위장한 게시글을 띄운 뒤 특정 인터넷 주소로 접속을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랩은 공격자가 탈취한 계정 정보를 활용해 2차 공격을 진행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사용자가 수신한 메일 주소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공식 이메일 주소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메일이나 메시지 등으로 받은 인터넷 주소에는 기본적으로 접속을 자제하는 게 좋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가 지난 2017년 사드 사태로 막힌 한국 단체 관광을 다시 허용하면서 대표 관광지인 서울 명동의 분위기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온 관광객, 유커들이 찾는 명동거리의 상인들과 관련 업계는 기대감에 한껏 들떠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명동을 다녀왔습니다. 서울 명동에 있는 대형 면세점입니다. 평일이지만 몰려드는 중국인 관광객에 종업원은 눈코 뜰 새가 없습니다. 면세점 곳곳에 붙은 중국어 안내문이 보여주듯 이곳 매출의 80% 이상은 중국인 관광객, 유커의 지갑에서 나옵니다. 都有吧，什么都想买，觉得韩国的烤肉很好吃，而且我喜欢韩国小姐姐的穿搭，我喜欢看她们的穿搭，会经常来，我比较喜欢韩国。 중국 정부가 지난 10일 한국 단체 관광을 다시 허용한 뒤
명동의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지난 2017년 사드 사태로 중국 단체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긴 지 무려 6년 만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까지 겹치면서 이중고를 겪은 터라 더욱 반가운 소식입니다. 명동 거리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6화 맞이에 여념이 없습니다. 특히 인기 상품인 화장품과 의류 판매가 늘어날 거라는 기대가 큽니다. 중국 관광객분들은 좀 꾸준하게 계속 오시긴 하는데 어쨌든 풀렸으니까 훨씬 더 많이 올 것 같긴 하거든요. 중국인 담당분들이 따로 계셔가지고 그분들이 많이 되게 밀착으로 같이 판매하시거든요. 호텔을 비롯한 숙박업계도 한껏 들떴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예약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중국 관광객을 위한 통역 직원을 배치하는 등 만반의 준비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는 중국 고객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중국어 가능한 세일즈 매니저를 발령을 해서 앞으로 중국 거래소를 이제 모객하는데 좀 더 도움을 주고자. 여행업계도 전용 상담센터부터 특별 관광 상품까지 마련해 중국 단체 관광객에게 환영의 손짓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광고판이나 이런 것들도 중국 소비자가 잘 이렇게 파악하고 그다음에 물건 사는 대로 유인될 수 있게끔 빨리빨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달 29일과 10월 1일은 중국 최대 명절인 중추절과 국경절로 길게는 열흘간의 대목이 이어질 거란 장밋빛 전망이 나옵니다. 무엇보다 유커들의 단체 방한이 위축됐던 국내 경기 반전을 이끌 한방이 될지도 관심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안영준 MBC 사장이 CJ E&M의 내부 감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1일 안 사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안 사장은 지난 2016년 CJ E&M PD인 광모 씨가 회사 협업사의 주식을 무상으로 받았다는 의혹으로 내부 감사를 받을 당시 해당 주식이 자신의 소유라고 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곽 씨도 안 사장과 같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지난 3월 MBC 소수 노조인 제3노조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어젯밤 10시 15분쯤 충북 청주시 중부고속도로 통영 방향 오창 나들목 부근을 달리던 12톤짜리 화물차에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운전자가 스스로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화물차가 모두 탔습니다. 또 화재 진압을 위해 교통을 통제하면서 일부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앞바퀴에서 처음 불이 시작됐다는 운전자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 반쯤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교차로에서 40대 여성 A씨가 운전하던 SUV가 신호대기하던 또 다른 SUV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SUV가 앞에 있던 택시까지 추돌하면서 A씨를 비롯해 모두 5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 검사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인입니다. 내년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맞붙을 가능성이 높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4번째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조지아주 투표 결과를 뒤집기 위해 압력을 행사한 혐의입니다. 보도에 최용주 기자입니다. 미국 공화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한 번 형사 기소됐습니다. 퇴임 후 4번째 기소 처분을 받은 겁니다.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대배심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모두 13개 중범죄 혐의를 적용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Specifically, the indictment brings felony charges against Donald John Trump.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에서 조지아주 투표 결과를 뒤집기 위해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간발의 차로 패배하자 조지아주 국무장관에게 전화해 표를 찾아내라며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입니다. 조지아주 검찰은 트럼프의 최측근인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과 마크 메도스 전 백악관 비서실장 등 관련 인사 18명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모두 41개 혐의가 적시됐는데 특히 조직적인 부패 범죄를 처벌하는 법률인 리코법이 적용돼 최대 징역 20년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The participants in association took various actions in Georgia and elsewhere
to block the counting of the votes of the presidential electors. 이에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3차례나 기소된 상태입니다. 성추문 입막음을 위해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와 국가기밀 문건의 불법 반출, 선거 사기 모의 등의 혐의입니다. 이런 가운데 4번째 기소 결정이 내려지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대선 결과 전복 시도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이는 마녀 사냥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판 과정의 촬영을 허용하는 조지아주에서 기소되면서 전직 대통령의 재판이 처음으로 TV에서 생중계되는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가 80만 명을 대상으로 대학 학자금 대출 탕감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대규모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 연방 대법원의 제동으로 시행이 불가능해지자 규모를 줄인 후속 대책을 집행하면서 공약 이행에 나섰습니다. 러시아가 현지 시간 15일 서부 국경 지역인 볼린과 르비우 등 우크라이나 후방에 대규모 공습을 가해 스웨덴 기업 직원 3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우크라이나 서북부에서 폴란드와 벨라루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볼린주의 주도 루츠크에서는 여러 기업이 밤새 공격을 당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세계 최대 베어링 제조사인 스웨덴 기업 SKF의 직원 3명이 사망했습니다. 러시아가 기준금리를 8.5%에서 12%로 대폭 올렸습니다. 한 달 만에 2번째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루블화 약세가 이어짐에 따라 러시아 금융당국은 추가적인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전날 루블화 환율이 달러당 102루블로 지난해 3월 이후 처음으로 100루블을 넘어서자 크렘린궁이 긴축 통화 정책을 촉구한 데 이은 것입니다. 중국의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 위안이 촉발한 이 채무 불이행 위기가 2021년 헝다그룹이 겪은 위기보다 파급력이 훨씬 크다고 중화권 매체들이 전망했습니다. 타이완 매체인 ETtoDay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비구이 위안의 금융위기는 헝다를 넘어 중국 경제에 큰 충격을 안겨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문가의 분석이 제시됐습니다. 중국 인구발전연구센터 전문가들은 최근 열린 중국 인구학회 연례회의에서 지난해 중국의 합계 출산율이 1.09명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내용의 연구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인구 1억 명 이상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는이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충북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 육아 수당 등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런 정책 때문인지 충북 출생아 수 증가율이 4개월째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보도에 이성우 기자입니다. 지난달까지 충북의 올해 출생 등록 건수는 4,400여 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1%, 180여 건이 증가했습니다. 올해 전국 출생 등록 건수가 지난해보다 5.2% 감소했는데 충북은 오히려 증가한 겁니다. 더구나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임산부 전담 구급대 운영과 인구정책 정담부서 신설 등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이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1인당 1,000만 원의 출산 육아 수당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이를 낳으면 1,000만 원을 지급하는 출산 육아 수당이 만족도도 높고 또 반응도 좋습니다. 하지만 출생아 수 증가가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는 상황. 이 때문에 충청북도는 더 강화된 출산 장려 정책 등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난임 가정의 시술비를 지원하는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 사업과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추진하고 있는 임산부 예우 조례 제정 등입니다. 특히 민간의 참여 없이 행정기관만으로는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출산 장려 정책에 동참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그런 출산 또 육아에 필요한 지원을 하게 될 경우에 그것을 우리 도가 지원하는 그런 정책을 선택함으로써 중소기업이 그런
출산 정책에 용기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를 비롯해 전국 지자체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나서고 있는 가운데 충청북도가 시행하는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이 출산율 증가에 얼마나 효과를 가져올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오늘도 시원한 옷차림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2도로 어제만큼 덥겠는데요. 반면 동풍이 불어드는 강원 영동 지방은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쉬어가겠습니다. 영동 지방의 비는 낮까지 산발적으로 이어지겠고 오후에는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소나기의 양은 중부와 전북의 5에서 40mm, 영남 많은 곳에는 80mm 이상이 되겠고요. 특히 영남 지방은 내일 새벽까지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2도, 대전과 대구도 32도까지 오르겠고요. 부산은 31도를 보이겠습니다. 이 남은 한 주간 무더위 속에 소나기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